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잠시 영양 성분의 대사에 대한 상식을 간략히 살펴보자. 영양 성분의 대사에 대한 상식을 살펴봅시다.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그 성분이 소화관에서 원만히 흡수돼야 할 것이고, 뭐 당연하죠. 또 하나는 흡수된 성분이 세포까지 무난히 도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미량 영양소가 체내에서 흡수되고 운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영양분을 또 필요로 한다. 쉽게 말해 이것들은 단독으로는 이용될 수 없고 복합체의 형태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마치 정제당이나 정제 유지가 대사될 때 비타민 등의 미량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이치와 같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합성한 순수한 비타민 C에는 이에 필요한 영양분이 전혀 없다. 이게 인위적으로 비타민 C만 이렇게 추출해낸 거예요. 그런 거에는 체내에서 흡수되고 운반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영양분이 당연히 제거되어 있겠죠. 비타민 C만 추출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분이 전혀 없다. 소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전혀 없다. 또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식초에도 영양분이 들어있을 리 만무하다. 당연히 합성품이 천연품에 비해 흡수되고 운반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 이 사실은 영양분이 아무리 성분상으로는 같다고 해도 생리활성 면에서는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이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성분은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관해서 여러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또 직접 보시면 되고, 미네랄은 단백질과 결합돼야만 체내에서 필요한 곳까지 운반된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한데 여기에 한 종류의 단백질만 관리하는 게 아니다. 미네랄이 움직이는 단계마다 새로운 단백질들을 필요로 한다. 효모나 해조류와 같은 자연계의 미네랄 식품에는 운반에 필요한 단백질과 효소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미네랄 식품에는 고루 함유되어 있는데, 그러나 정제된 미네랄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없다. 따라서 정제 미네랄이 흡수될 경우에는 인체가 이 성분을 운반하기 위해 영양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은 가끔 체내의 영양분 밸런스를 깨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제되지 않은 건 들어오면은 그 자체 내에서 영양분, 그러니까 그런 흡수되는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 몸은 그냥 그걸 흡수만 하면 되는데, 정제되어 있는 미네랄은 우리 몸의 소화에 흡수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영양분 밸런스가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컨대 아무리 몸에 유익한 영양 성분이라도 정제된 물질은 흡수, 운반에 불리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대표적인 이제 이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읽어드릴게요. 약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10년 전이란 표현이 언제부터의 10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핀란드 공중위생연구소가 공동으로 베타카로틴의 암 예방 효과를 조사했다. 베타카로틴의 암 예방 효과를 조사했대요. 표본은 고령 흡연자 29,000명이었다. 베타카로틴 캡슐을 매일 20mg씩 5에서 8년간 섭취한 그룹의 폐암 발생 양태를 보니 전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18%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높게 나타난 거죠. 베타카로틴 캡슐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먹은 사람들이 더 그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암 위험성을 높인다는 이 예상 밖의 결과가 저 유명한 핀란드 쇼크래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었나 보네요. 연구팀은 그러나 녹황색 야채의 베타카로틴은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조사에 사용됐던 베타카로틴은 정제 물질이었다. 예. 그러니까 정제 물질과 비정제 물질의 차이에 대해서 우린 이 사례를 통해서 이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왜 설탕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 첫 번째가 설탕에는 섬유질이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설탕 속에는 영양분이 없다. 그러니까 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자. 설탕은 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세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가열, 농축 작업이 두 번 있고 매 공정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제 작업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또 쭉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설탕의 규격 기준을 보자. 전문 용어로 수크로스라고 하는 자당 성분이 99.7% 이상이다. 거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99.7%가 자당이래요. 나머지 0.3%도 안 되는 부분은 미량의 수분, 다른 형태의 당류, 무기물 등이 차지한다. 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탕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판매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설탕을 비롯한 단순당들을 흔히 정제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정제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제된 설탕이 우리는 설탕 속에는 영양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설탕을 만드는 공정 그 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이러한 설탕을 이제 먹게 되면은 설탕 대사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두 가지 확인한다. 하나는 체내에서 비타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미네랄을 소모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한 영양 성분의 대사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체 내의 미네랄은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 중화제로 가장 각광받는 성분이 칼슘이다. 칼슘은 혈액에도 녹아있고 뼈를 비롯한 몸 전체의 조직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처음에는 체내에 유리되어 있는 칼슘이 사용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설탕을 계속해서 정제당을 계속해서 먹으면 처음에는 체내에 유리되어 있는 칼슘이 사용되지만 차츰 신체 조직의 성분까지 녹아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결과는 당연히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나며 나아가 골세포나 혈관세포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존 몸에 그 칼슘의 여유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게 이제 과해지면은 우리 정말 필수 칼슘들 있잖아요. 우리 인체를 이루는 필수 칼슘들, 그것까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많이 마시면 뼈가 뭐 녹아내린다더니 뭐 뼈가 약해진다더니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설탕과 뭐 비슷하다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 대체 감미료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까지 설탕의 예를 들어 정제당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설탕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탕 외에도 다른 수많은 정제당들이 마치 미인계라도 쓰듯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 식생활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제과당과 정제포도당이다. 두 정제당은 최근 들어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설탕에 버금가는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체 감미료들이다. 최근 설탕 기피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아스파탐 따위의 고감미 감미료, 또 자일리톨 붐에 편승하여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당, 알코올류 등의 인공 감미료가 그 예다. 이들 대체 감미료는 덜어는 천연 소재에서 추출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합성품이라는 데에서 또
영양 성분이 전혀 없는 데에서 역시 정제당류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설탕과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제됐기 때문에.